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에필로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지금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오페라의 유령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처음에 밝힌 것처럼 에릭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에릭의 실존에 관한 증거들이 많아 샤니 가문의 비극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다. 그 사건이 파리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얘기를 새삼스럽게 반복할 필요는 없다. 오페라 여가수의 납치와 기이한 상황에서 일어난 필리프 백작의 죽음, 그 동생의 실종, 오페라 하우스의 조명 담당자와 조수 2명이 약물에 취해 쓰러졌던 일 등 라울과 아름다운 크리스틴을 둘러싸고 일어난 수많은 비극과 범죄, 영영 자취를 감춘 그 훌륭하고 신비스러운 오페라 여가수는 어떻게 된 것일까? 사람들은 그녀가 두 형제의 다툼에 희생된 것으로만 추측할 뿐 아무도 진상을 알지 못했다. 필리프 백작의 죽음 이후 실종된 라울과 크리스틴이 행복을 찾아 머나먼 곳으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느 날 가르 디 노르 역에서 기차를 탔다. 나도 언젠가 그 역에서 기차를 타고 노르웨이와 스칸디나비아의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라울과 크리스틴 그리고 같은 시기에 사라진 발레리우스 부인의 발자취를 찾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음악의 천사를 알았던 그녀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언젠가 북쪽 하늘에서 메아리 칠지도 모른다. 담당 판사 포르의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사건이 묻혀버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신문들은 이따금 이 신비로운 사건을 파헤치려고 했다. 극장가에 떠도는 모든 소문을 알고 있던 어느 석간 신문의 기자는 이렇게 썼다. 오페라 유령의 흔적을 찾다. 하지만 거기에는 비꼬는 말투가 역력했다. 페르시아인만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그와 관련된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물론 그 증거는 유령이 약속한 소중한 유품과 함께 전달되었다. 페르시아인의 도움을 받아 그 증거를 보완하는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매일 조사 진행 상황을 그에게 알렸고 그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본 지 수년이나 지났는데도 건물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안내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추가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나는 그의 조언대로
폴리니를 찾아갔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임종이 임박한 상태였다. 나는 그가 아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오페라의 유령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는 마치 내가 악마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몇 마디 짤막한 문장으로 답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오페라의 유령이 이미 난봉꾼으로 불리던 그의 삶을 얼마나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폴리니를 찾아간 일이 별 성과가 없었다고 말하자 페르시아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폴리니는 사악한 에릭이 자신을 어디까지 속였는지 알지 못했다네. 페르시아인은 에릭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금세 밑바닥 인간 취급을 하는 것이었다. 폴리니가 미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에릭은 알고 있었어. 에릭은 오페라 하우스와 관련된 공적이고 사적인 일들은 전부 꿰뚫고 있었거든. 폴리니는 5번 박스석에서 신비한 목소리가 그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가 평소 뭘 하고 지내고 아내를 배신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하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돈을 요구하자 못된 협박범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네. 덕분에 드비엔느도 희생양이 됐고 둘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페라 하우스를 경영하는데 진력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계약을 강요한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만둬 버렸지. 수수께끼를 전부 후임자들한테 넘기고는 골칫거리 사건을 처리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거야. 나는 몽샤르맹이 쓴 어느 관장의 회고록에서 몽샤르맹이 처음에는 오페라의 유령의 행동을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뒷부분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페르시아인은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다. 회고록 뒷부분에서 몽샤르맹이 유령에 대해 쓴 몇 줄을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다음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 유명한 2만 프랑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히 흥미롭다. 회고록 첫 부분에서 오페라의 유령의 흥미로운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에서는 그가 단 한 가지 자발적인 행동으로 나와 나의 동료의 모든 근심을 전부 걷어주었다는
거둬주었다는 사실만 이야기하겠다. 아무래도 오페라의 유령은 큰 돈이 관련되었고 경찰서장까지 알게 된 마당에 장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분명했다. 크리스틴 다해가 실종되고 며칠 후 관장실에서 미프르와 경찰서장을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는데 리샤르의 책상에 빨간색 글씨로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적힌 커다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봉투에는 오페라의 유령이 장난삼아 금고에서 가져갔던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다. 리샤르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조사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나 역시 그의 의견에 찬성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오페라의 유령? 물론 몽샤르맹은 특히 돈이 되돌아온 후에는 자신이 리샤르의 장난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리샤르는 자신의 농담에 대한 복수로 몽샤르맹이 유령 소동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시아인에게 유령이 오핀으로 고정시킨 리샤르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2만 프랑을 빼내갔는지 물었다. 그는 자세한 부분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에릭의 별명이 한정애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관장실을 직접 조사해 보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페르시아인에게 시간이 나는 대로 조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즉시 독자들에게도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유령의 감쪽 같은 수법을 전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페르시아인이 쓴 원고와 크리스틴 다해의 편지, 그리고 리샤르와 몽샤르맹 아래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의 진술, 꼬마 매그와 지금은 은퇴해서 루브시엔느에서 살고 있는 소렐리 양의 진술,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의 서고에 보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유령의 존재와 관련된 서류들은 전부 내가 직접 찾아낸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에릭이 비밀 통로를 전부 막아버려서 호숫가의 집은 찾을 수 없었다. 코민 병사들의 비밀 통로는 발견했지만 조각조각 금이 가 있었다. 그리고 라울과 페르시아인이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로 들어갈 때 사용한 바닥문도 발견했다. 코민의 지하 감옥에서는 거기에 감금되었던 수많은 사람이 벽에 남긴 이니셜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라울드 샤니의 이니셜을 뜻하는 RC도 있었다. 그 글자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독자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하게 된다면 가이드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다음에 5번 박스석으로 가서 무대 옆 특별 관람석과 그곳을 분리해 주는 커다란 기둥을 주먹이나 막대로 두드려 보기 바란다. 그러면 기둥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유령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고 놀라지 말길. 말길. 기둥 안에는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다. 갖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그 기둥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진다면 그 기둥이 묵직한 대리석처럼 보이는 데다가 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이미 읽었겠지만 유령은 뛰어난 복화술사였다. 게다가 기둥은 대단히 정교하게 조각되고 장식되었다. 언젠가 그 기둥에서 유령이 지리부인과 소통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던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발견되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관장실 책상 의자로부터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바닥문이었다. 너비는 널빤지 하나만 하고 길이는 남자 팔만한 문은 상자 뚜껑처럼 젖혀졌다. 그 문으로 교묘하게 팔을 내밀어 연미복 호주머니를 뒤지는 유령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4만 프랑은 그렇게 해서 사라진 것이며 돈이 되돌아온 것도 그와 비슷한 수법을 통해서였다. 나는 페르시아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4만 프랑이 되돌아왔으니 에릭은 그 계약서로 그냥 장난을 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니, 에릭은 돈을 원했어. 그는 자신에게 인간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았어. 그리고 자신이 가진 비범한 재주와 상상력이 추한 외모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지. 그가 4만 프랑을 자발적으로 돌려준 이유는 더 이상 그 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크리스틴 다에와의 결혼을 포기했기 때문이야. 지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거지. 페르시아인의 말에 따르면 에릭은 파리 북서쪽에 있는 루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인류 석공이었다. 하지만 그의 추한 외모는 부모에게조차 공포였다. 그는 어린 나이에 집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한동안 장터에서 구경거리로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쇼의 사회자는 그를 살아있는 시체로 소개하곤 했다. 그는 유럽의 온갖 장터를 떠돌면서
예술과 마술에 일가견이 있는 집시들로부터 괴상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동안은 베일에 가려진 시기를 보낸다. 그러다가 기고만장하고 사악한 모습으로 니즈니 노브고로드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즈음 그는 이미 세상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래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복화술을 선보였고 손재주가 워낙 탁월해 아시아로 돌아가는 대상들은 여행 내내 그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이렇게 해서 그의 명성은 마젠데란에 있는 궁전으로까지 전해졌다. 거기에는 페르시아의 술탄인 샤의 총애를 받는 어린 왕비가 기거하고 있었다. 왕비는 하루하루가 몹시 따분했다. 그러던 참에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사마르칸트로 돌아가던 모피 상인이 에릭의 천막에서 본 신기한 솜씨에 대해 소문을 냈다. 그는 마젠데란 궁전으로 불려갔고 마젠데란의 다로가 페르시아인이 그의 신문을 맡았다. 이어서 다로가는 그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에릭을 페르시아로 데려왔고 몇 달 동안은 에릭의 말이 곧 법이었다. 에릭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선과 악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정치적 암살에도 수없이 관여했으며 자신의 사악한 독창력을 이용해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왕을 제거했다. 당연히 샤는 에릭을 총애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다로가의 기록에서 몇 번씩 언급된 마젠데란의 장밋빛 시절 이야기다. 에릭은 건축에 관해서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마술사가 요술상자를 만드는 것처럼 그 아이디어를 이용한 궁전을 설계했다. 샤는 그에게 새로운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고 에릭은 황제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거나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는 신기한 궁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황제는 그렇게 신기한 궁전이 자신의 소유가 되자 에릭의 노란 누나를 빼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장님이 된다 해도 다른 왕을 위해 신기한 건물을 또 만들 수 있고 그가 살아있는 한 신기한 궁전의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에릭은 물론 궁전을 세우는데 참여한 인부들까지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다. 마젠데란의 다로가가 그 무시무시한 임무를 지시받았다. 하지만 에릭은
다로가에게 사소한 도움을 준 적도 있고 진정으로 웃게 해준 일도 많았다. 그래서 그는 에릭에게 도피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그 관대함의 대가로 자신의 목이 날아갈 뻔했지만 말이다. 다행히 카스피해 연안에서 새들에게 반쯤 뜯어먹힌 시체 하나가 발견되었고 에릭의 시체라고 판명났다. 다로가의 측근들이 시체에 에릭의 옷을 입혀 놓았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다로가는 황제의 총애를 잃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영구 추방당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는 페르시아 왕족의 일원으로서 페르시아 국고에서 몇백 프랑씩 나오는 연금으로 파리에서 지내게 되었다. 한편 에릭은 소아시아를 거쳐 콘스탄티노플로 건너가 술탄에게 고용되었다.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리는 그곳의 술탄에게 에릭이 무엇을 해주었는지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다. 마지막 터키 혁명 이후로 알디즈 키오스크에서 발견된 그 유명한 함정들과 비밀방 금고가 전부 에릭의 작품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술탄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술탄과 꼭 닮은 자동 인형도 만들었다. 술탄이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그 인형이 궁전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영락 없이 술탄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에릭은 페르시아에서 도망쳐야 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술탄 밑에서 일하던 것을 그만두어야 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계속되는 모험과 무시무시하고 괴물 같은 삶에 지칠 대로 지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해지기를 갈망했다. 그래서 평범한 벽돌로 평범한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기초공사에 입찰했고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거대한 오페라 하우스 지하실에서 그의 예술적이고 환상적인 마술사 기질이 또다시 발동했다. 게다가 그의 외모는 여전히 추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언제든지 숨을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나머지는 독자들도 아는 대로다. 지금까지 밝힌 믿지 못할 실화 그대로. 가엾고 불행한 에릭. 우리는 그를 동정해야 할까, 저주해야 할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해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몰골이 너무나 추했다. 평범한 얼굴이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추한 얼굴 때문에
자신의 천재성을 숨기거나 속임수를 쓰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거느릴 만한 용기가 있었지만 결국 지하실에서 사는데 그쳐야만 했다. 그렇다. 우리는 오페라의 요령을 가볍게 여겨야 한다. 나는 에릭의 유해를 앞에 두고 그가 저지른 온갖 범죄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부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 얼마 전 오페라 하우스에서 인부들이 죽음기를 묻으려다가 발견한 유골이 에릭의 것임을 알고 그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흉측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흉측해지는 법이니까. 에릭이 크리스틴 다혜에게 주었던 그 금반지가 유골에 끼워져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녀는 약속한 대로 그를 묻으러 와서 반지를 끼워준 것이 분명했다. 유골은 작은 우물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그곳은 음악의 천사가 크리스틴 다혜를 오페라 하우스 지하실로 데려왔던 날 밤에 정신을 잃은 그녀를 떨리는 팔로 안았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 유골은 이제 어떻게 될까? 분명 평범한 묘지에 묻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유령의 유골이 있어야 할 곳은 국립음악원 서고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절대로 평범한 유골이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페라의 유령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